아들 앞길 막지 말고 네 발로 스스로 나가거라. 장원급제 어사화를 꽂고 돌아온 아들 곁에 병든 며느리가 앉아 있었지요. 시어머니 박 씨의 눈에는 그것이 못마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기어이 어서 박 나가. 씨는 여기서 며느리 볼일 없어. 윤슬을 내쫓고 마는데, 헌데 박 씨는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으니 윤슬이 지난 10년 세월 동안 밤마다 등잔 심지를 돋우고 삭바느질로 책값을 마련하고 제끼니를 굶어가며 남편 밥상을 차려온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그 10년의 뒷바라지가 있었기에 장원급제도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쫓겨난 며느리, 뒤늦게 새 며느리를 들인 시어머니, 그리고 효심과 아내를 향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아들 이준혁. 과연 며느리 윤슬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야단몽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때는 조선 중엽의 일이었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어느 날, 한 마을이 온통 들썩이고 있었지요. 장원급제의 방이 붙던 날, 이준혁은 어사화를 꽂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나와 손을 흔들었고, 아이들은 그 행렬을 따라 뛰며 웃음을 터뜨렸지요. 이 고을에서 장원급제가 나왔다네. 이준혁 도령이 해내셨구먼. 해내셨어. 마당 한켠에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준혁의 어미 박 씨였습니다. 평소 굳게 다물고 있던 그 입가에 오늘만큼은 흐뭇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요. 그래, 내 아들이다. 내가 키운 아들이야. 허나 떠들썩한 잔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시각, 안방에는 홀로 남아있는 이가 있었으니, 병든 몸을 이끌고 자리에 누워있는 이, 장원급제하여 돌아온 이준혁의 부인이자 박 씨의 며느리 윤슬이었지요. 바깥의 환호 소리가 얇은 창호지 문을 타고 스며들었으나 윤슬은 눈을 뜰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윤슬의 머릿속에는 지난 10년의 세월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남편 이준혁이 과거 공부에 매달리던 그 긴 밤들, 윤슬은 밤마다 등잔 심지를 돋우고 남편 곁에 밥상을 차려놓으며 그 옆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지요. 책값이 모자라는 날이면 몰래 삭바느질을 나섰고, 쌀이 떨어지는 날이면 제끼니를 굶어가며 남편 밥상만큼은 비우지 않았습니다. 10손가락이 닳도록 바느질을 하고 쌀 한 톨이라도 아끼려 찬 물로 허기를 달랬지만 윤슬은 단 한 번도 남편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지요. 그 10년이 지나 몸이 일이 되었건만 정작 오늘같이 가장 기쁜 날, 윤슬은 잔치 자리에 나가지도 못한 채 혼자 누워 있었던 것이었지요. 기쁜 마음과 서러운 마음이 뒤섞여 눈가에 눈물 한 줄기가 흘렀으나 윤슬은 소리 없이 그것을 닦아냈습니다. 한편 마당의 잔치 자리에서 박 씨는 아들 이준혁 곁에 앉아 손님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허나 흐뭇한 표정도 잠시 박 씨의 눈길이 스르르 안방 쪽으로 향하였지요. 불 꺼진 듯 고요한 안방 창호지 문 너머로 아무 기척도 없었습니다. 박 씨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저 몸으로 내 아들 앞길을 어찌 감당하겠느냐. 입술 사이로 낮게 흘러나온 그 한마디에는 차가운 샘기가 담겨 있었으니, 그 시각 이준혁은 잔치 자리를 잠시 빠져나와 안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윤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많이 불편하오? 윤슬은 애써 몸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이준혁이 조용히 그 손을 잡아 누이며 말하였습니다. 가만히 있으시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쉬어도 돼요. 서방님 축하드립니다. 윤슬의 목소리는 가늘었으나 눈빛만큼은 맑고 따뜻하였습니다.
이준혁은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꼭 쥐었지요.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박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의 다정한 눈빛, 그리고 병든 며느리의 창백한 손. 박 씨는 그것이 못마땅하기 그지없었지요.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박 씨는 돌아서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지요. 잔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축하, 인사도 잦아들고 집 안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가 싶었지요. 허나 박 씨의 마음 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날이 갈수록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아들이 장원급제하여 이제 나라의 녹을 먹을 몸이 되었건만 안방에는 여전히 병든 며느리가 누워 있었으니 저 몸으로 아들 곁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 아들 앞길의 짐이 될 뿐이야. 박 씨의 눈빛이 조금씩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가 이준혁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얼굴만 바라보다가 이윽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지요. 준혁아, 어미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느냐? 말씀하십시오, 어머니. 내가 이제 과거도 마쳤으니 앞으로 집안을 제대로 꾸려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려면 안살림을 든든히 맡아줄 부인이 있어야 할 텐데. 이준혁의 손이 책장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저에게 부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다. 윤슬이 저 몸으로 내 곁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는 게야. 이준혁은 책을 덮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조용하였으나 흔들림이 없었지요. 어머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아내 윤슬 덕분입니다. 그 은혜도 갚기 전에 어찌 내친단 말씀이십니까? 은혜, 내가 공부를 잘한 것이지 저 여자가 무슨. 어머니. 낮고 단호한 한마디에 박 씨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쉬이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아들의 단호한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허나 박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욱 굳혔지요. 아들이 저 여자에게 정이 깊어서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 것이야. 내가 나서야 해. 그 다음 날부터 박 씨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대놓고 내치지는 않았지만 대신 윤슬에게 이런저런 집안일을 줄줄이 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물 길어오기, 장작 패기, 빨래 삶기. 병든 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으나 윤슬은 아무 말 없이 하나하나 해내려 하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동이를 들고 입술을 깨물며 마당을 오갔지요.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억지로 이끌면서도 윤슬은 끝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시키시는 일이다. 해내야 한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슬의 무릎이 꺾이며 그대로 마당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물동이가 옆으로 쏟아지며 마당이 흥건히 젖었습니다. 윤슬은 한 손을 땅에 짚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였지요. 박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쓰러진 며느리를 부축하는 대신 그 위에서 차갑게 내려다보았으니 저것 봐라. 저러고서 어찌 며느리 노릇을 한다고. 낮게 뱉어내는 그 한마디가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담 너머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이웃집 노파 막내였습니다. 막내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저었지요. 저 어린 것을 저리도 몰아세우다니.
윤슬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지만 스스로 땅을 짚고 일어섰지요. 엎질러진 물동이를 다시 집어들고 우물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윤슬의 뒷모습. 그 작고 가녀린 등이 오히려 단단해 보였습니다. 박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었지요. 허나 그 눈빛 속에 아주 잠깐 무언가 흔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준혁은 볼일이 생겨 하루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길에 잠시 안방에 들러 윤슬의 얼굴을 살폈지요. 몸은 좀 어떻소? 괜찮습니다, 서방님. 다녀오십시오. 이준혁은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듯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으나 이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준혁의 뒷모습이 대문 밖으로 사라지던 그 순간 박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박 씨는 천천히 안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윤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선 박 씨의 얼굴을 보는 순간 윤슬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지요.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할 말이 있다. 앉아라. 박 씨는 마주 앉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았지요. 내가 스스로 나서거라. 어머니,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내 발로 스스로 나가거라. 병든 몸으로 언제까지 이 집의 짐이 될 작정이냐. 윤슬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윤슬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터져 나오려는 말들을 삼키고 또 삼켰지요. 이윽고 윤슬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청하겠습니다. 서방님께서 돌아오시면 직접 하직 인사만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것 하나만이라도. 박 씨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당장 짐을 싸거라. 준혁이 돌아오기 전에 나가야 해.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윤슬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에는 원망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단지 깊고 고요한 눈빛만이 있었을 뿐이었지요. 윤슬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박 씨에게 애원하지도 않았지요. 작은 보따리 하나에 몇 가지 되지 않는 것들을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으나 끝까지 소리 내지 않았지요. 짐을 다 챙긴 윤슬은 남편의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붓을 들어 편지 한 장을 썼지요.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으나 윤슬은 끝까지 써 내려갔습니다. 남편에게 전하지 못한 말들을 그 종이 위에 하나하나 눌러 담았지요. 편지를 책상 위에 곱게 올려놓은 윤슬은 방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앞에 섰지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천천히 문 밖으로 걸어 나갔으니 대문 밖에는 막내가 서 있었습니다. 낮에 마당의 기척을 느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막내는 아무 말 없이 윤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윤슬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이준혁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안방문을 여니 윤슬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편지를 펼치는 손도 글씨를 읽어 내려가는 눈도 모두 떨렸습니다. 서방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서방님의 앞날을 먼 곳에서나마 빌겠습니다. 이준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박 씨는 아들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박 씨는 발걸음을 쉽사리 떼지 못하였습니다. 굳게 다물었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박 씨는 이내 등을 돌렸습니다. 다 아들을 위한 일이다. 스스로에게 되뇌는 그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윤슬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씨는 수소문 끝에 새 며느리를 들였습니다. 이름은 옥분 나이 24세, 얼굴도 반반하고 몸도 건강하였지요. 박 씨는 흡족한 표정으로 옥분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를 얻었구나. 허나 이준혁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못해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그 눈빛에는 아무런 온기가 없었지요. 옥분이 인사를 건네어도 짧게 고개만 끄덕일 뿐 이준혁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분의 실체는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밥을 태우고도 태연하였고 설거지를 미루기 일쑤였지요. 박 씨가 넌지시 나무라면 옥분은 입을 삐죽 내밀며 대꾸하였습니다. 에이, 좀 탔으면 어때요? 먹을 만한데. 손님이 찾아오는 날이면 옥분은 안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손님 앞에 나와 인사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예의였건만 옥분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지요. 박 씨가 불러도 못 들은 척, 이준혁이 눈짓을 해도 모른 척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몸이 좋지 않아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침부터 기침이 심하였고 기력이 없었지요. 허나 방문은 굳게 닫힌 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이준혁을 찾으러 갔을 뿐 시어머니 방에는 발길조차 하지 않았지요. 박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불현듯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으니 이른 아침부터 약을 다리던 작은 소울, 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던 가녀린 모습의 윤슬이었습니다. 저 아이라면 지금쯤 약을 다리고 있었겠지. 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생각을 떨쳐내려 하였으나 쉽사리 가시지 않았지요. 한편 이준혁은 그날 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조용히 걸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막내 노파의 집이었습니다. 막내 노파의 집 앞에 이르러 살인문 틈새로 작은 주머니를 밀어 넣었습니다. 약값과 생활비였으니 매일 밤 하는 일이었습니다. 윤슬이 떠난 그날 윤슬을 찾기 위해 이준혁이 마을 길을 지나는데 누군가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막내였지요. 막내는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도련님, 윤슬 아씨가 제 집에 있습니다. 몸이 많이 상하셨으니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준혁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으나 고개를 숙여 목소리를 가다듬었지요. 고맙습니다, 막내 어르신. 그날 이후였습니다. 이준혁에게 하나의 일과가 생긴 것이 집 안에서는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은 채 밤이 깊어지면 조용히 집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막내 노파의 집 앞에 이르러 살인문 틈새로 작은 주머니를 밀어 넣는 것. 그것이 이준혁이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약값과 생활비였습니다.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고작 그것뿐이라는 사실이 이준혁의 가슴을 매일 밤 짓눌렀습니다. 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준혁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요. 부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지요. 허나 끝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반드시 데려오겠소. 윤슬은 문 앞에 놓인 주머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운 주머니였지요. 돈이 든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이 담긴 것이었으니까요. 윤슬은 그것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으나 끝내 참았지요. 서방님, 부디 건강하셔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박 씨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옥분이 하인에게 함부로 말을 내뱉는 장면, 음식 투정을 부리는 장면, 어른이 부르는데 대꾸도 않는 장면, 하나하나가 눈에 밟혔지요. 윤슬이는 저런 적이 없었는데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허나 그 생각은 점점 자주 더 깊이 파고들었지요. 그날 저녁 박 씨는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분의 웃음소리가 안방까지 들려왔으나 박 씨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지요. 머릿속에는 자꾸만 윤슬의 뒷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안고 대문을 나서던 그 작고 가녀린 등이 내가 잘한 것이겠지. 스스로에게 묻는 말이었습니다. 허나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지요. 날이 갈수록 옥분의 행태는 더해만 갔습니다. 밥상을 차리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릇을 탁 내려놓기 일쑤였고, 박 씨가 무언가를 일러주려 하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박 씨는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으나 제 손으로 들인 며느리라 대놓고 나무라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자꾸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분명 아들을 위해 한 일이었습니다. 병든 며느리 대신 건강한 며느리를 들인 것 잘못된 것이 없었지요. 허나 어찌 된 일인지 마음 한구석이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원한 것이 이것이었던가. 이준혁은 날이 갈수록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수저를 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책을 펼쳐도 눈만 글자 위에 얹혀 있을 뿐이었지요. 박 씨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들의 수척해진 얼굴이 가슴에 걸렸지요. 어느 날 박 씨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막내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막내는 인사를 건넸으나 그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막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요? 윤슬 아씨가 쫓겨나신 뒤에도 마님 댁 다 말에 약초를 몰래 놓고 갔다는 거 아십니까? 마님 기침이 심하다는 소문을 듣고서 말이지요. 박 씨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사실입니다, 마님. 제가 직접 보았지요. 새벽같이 나와 담 아래에 약초를 내려놓고 돌아가던 것을요. 마님이 알까봐 얼른 돌아서시던 그 뒷모습이. 막내는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곧장 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지요. 허나 담 아래 돌틈에 곱게 묶인 약초 한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앞에 천천히 쪼그려 앉았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박 씨는 그 약초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자신을 원망하기는커녕 몰래 약초를 놓고 갔다는 것이었으니 이 아이가 나를 위했어. 손 안의 약초가 흔들렸습니다. 박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박 씨의 머릿속에 그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이른 새벽에 나와
담 아래에 약초를 내려놓고 아무도 모르게 돌아서던 윤슬. 원망할 만도 하였습니다. 억울할 만도 하였지요. 허나 그 아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요. 허나 박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로 지난 일들이 하나하나 밀려왔습니다. 윤슬이 병든 몸으로 집안일을 하던 모습, 쓰러지면서도 내색하지 않던 모습,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대문을 나서던 그 뒷모습.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밤이 깊도록 박 씨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윤슬이 나가던 그 대문을 바라보면서요.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것을 인정하는 일이 이리도 무거울 줄은 몰랐지요. 저 아이에게 어찌 사과를 한단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살인문이 열리며 이준혁이 들어섰지요. 밤마다 하던 그 길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마당에 홀로 서 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이준혁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먼저 입을 연 것은 박 씨였습니다. 준혁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미가 잘못하였다. 그날 밤 마당에서 박 씨의 입에서 나온 말. 준혁아, 어미가 잘못하였다. 이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요. 이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 굳어 있었으나 이윽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지요. 어머니,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못하였던 말들이 오갔지요. 이준혁은 그동안 가슴에 눌러두었던 것들을 조심스레 꺼냈고, 박 씨는 그것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이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해보거라. 직접 가셔서 윤슬에게 진심을 전해 주십시오. 어머니의 입으로 직접. 박 씨의 고개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내가 그럴 면목이 있겠느냐. 저 아이 앞에 무슨 낯으로 서겠어. 어머니, 내가 한 짓이 있는데 말 몇 마디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준혁은 어머니의 굳은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면목이 없어도 가셔야 합니다. 어머니. 그것이 시작이니까요.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과연 저 아이가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 줄까? 눈을 감아도 윤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보따리를 안고 대문을 나서던 뒷모습. 쓰러지면서도 내색하지 않던 모습. 담 아래 몰래 놓아두었던 약초 한 묶음. 용서를 구하러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방을 나와 마당에 섰지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에는 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희고 고요한 달이었으니 박 씨는 한참을 그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못난 어미다. 그래도 가야지. 가서 무릎을 꿇어야지.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막내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 손을 들었으나 그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지요. 한 번, 두 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윽고 박 씨의 손이 살인문을 조용히 두드렸지요.
문을 열어준 것은 막내였습니다. 방 안에는 윤슬이 앉아 있었지요. 박 씨를 보는 순간 윤슬의 눈이 흔들렸으나 이내 조용히 자리를 권하였습니다. 박 씨는 윤슬 앞에 앉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입을 열었다 닫기를 몇 번 반복하다가 이윽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윤슬아, 어미가 잘못하였다. 정말 크게 잘못하였어. 면목이 없다는 거 알지만 다시 내 며느리로 돌아와 줄 수 있겠니? 윤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없이 손을 뻗어 박 씨의 손을 감싸 쥐었지요. 차갑고 야윈 손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손의 온기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허나 윤슬은 눈물을 닦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다 맞습니다. 무슨 소리냐. 병든 제가 돌아간들 서방님 발목만 잡을 게 뻔합니다. 어머니께서 걱정하셨던 것이 틀리지 않았지요.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소리 말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없으면 준혁이가 밥도 못 먹는다. 날마다 수척해져 가는 꼴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래도 어머니, 저는 서방님의 앞날이 더 중합니다. 제 한 몸 불편한 것보다 서방님이 훗날 저 때문에 후회하실까봐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윤슬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그 눈빛을 마주하다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내가 도대체 너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 박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하였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지요. 허나 그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가 그 병든 몸으로도 돌아가지 않겠다는 이유가 오로지 아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막내는 조용히 방문을 닫아주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으니 막내의 집을 나선 박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용서는 받았지요. 허나 윤슬은 끝내 돌아오지 않겠다 하였으니 박 씨의 가슴은 오히려 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는 나를 원망하지도 않는구나. 그러니 더 가슴이 아프구나. 한편 막내의 집에 남겨진 윤슬은 한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지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이 보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었지요. 허나 병든 몸으로 돌아가 또다시 짐이 된다면 그것이 윤슬에게는 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서방님을 위한 길이다. 막내가 조용히 윤슬 곁에 앉았습니다. 아씨,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소? 예, 막내 어르신. 서방님이 날마다 이 집 앞에 다녀가시는 거 아씨도 알지요? 윤슬은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양반이 아씨 없이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소. 병든 아씨가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아씨가 없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요. 윤슬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막내의 말이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지요. 내가 없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 그 말을 되새기며 윤슬은 눈을 감았습니다. 쉽사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으나 허나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이준혁의 집에서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막내 집에서 돌아오자마자 옥분을 불러 앉혔지요. 옥분아, 이 집이 내게 맞지 않는 것 같구나. 서로를 위해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옥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내 목소리가 높아졌으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내가 잘못 판단하여 데려온 것이다. 허니 내가 책임지고 수습하는 것이 맞다. 말도 안 돼요. 절대 안 나가요. 옥분이 소리를 질렀으나 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박 씨였다면 목소리를 높였겠지요. 허나 지금의 박 씨는 달랐습니다. 윤슬에게 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강압으로 내쫓는 짓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 마침 그때 이준혁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옥분이 달려들었지요. 서방님, 시어머니가 저더러 나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준혁은 옥분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서방님도 제 편이 아니에요. 이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어머니 방 쪽으로 걸어갔지요. 옥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빛 속에 무언가가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으니 그날 밤 옥분은 홀로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가라 하고 서방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장원급제한 이준혁의 신부로 들어와 인생 한 번 펴볼까 하였건만 이 집은 처음부터 자신을 반기지 않았지요. 다 저것 때문이야. 옥분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지요. 그것은 바로 병든 몸으로 쫓겨났다는 전 며느리 윤슬. 아직도 못 잊고 있는 게 분명해. 저 하나만 없었다면 이 집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날 밤 옥분은 이준혁의 뒤를 몰래 밟았습니다. 이준혁이 어둠 속에서 막내의 집 살인문 틈으로 주머니를 밀어 넣는 장면. 옥분의 눈에 고스란히 들어왔지요. 저 안에 있는 게 그 여자구나. 옥분의 입가가 비틀렸습니다. 병들어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것이 감히 내 자리를 넘봐. 집으로 돌아온 옥분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굳어지고 있었지요. 저 여자만 없어지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야. 어둠 속에서 옥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깊어지자 옥분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니 마른 집단을 하나씩 끌어모으고 불쏘시개를 품 안에 감추었지요. 막내가 집을 나설 때 혼자 남겨질 윤슬만 있을 때 그때를 노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깊은 새벽 짙은 어둠이 마을을 덮었습니다. 새벽빛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옥분은 막내의 집담 너머 그늘진 곳에 몸을 붙인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지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발이 저려왔으나 옥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쳐도 그 눈빛만큼은 오히려 더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조금만 더 막내 할멈이 나서기만 하면 돼. 손 안에 쥔 불쏘시개가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허나 옥분은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지요. 이윽고 살인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막내였지요. 장바구니를 팔에 걸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골목으로 나서는 여느 아침과 다를 것 하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막내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자취를 감추는 순간 옥분의 입가에 신락 같은 미소가 번졌으니 옥분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미리 숨겨두었던 집단을 하나씩 꺼내 담벼락 아래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지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리만큼 천천히 꼼꼼하게 쌓아 나갔습니다. 집단이 벽을 따라 빼곡히 들어차자
옥부는 한 발 물러서서 그것을 바라보았지요.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죄책감도 그 얼굴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이제 끝낼 시간이야. 불쏘시개를 집단에 갖다 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 하나였습니다. 손가락 끝만 한 작은 불씨. 허나 마른 집단은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 받아들였으니 파직, 파직. 불씨는 순식간에 살아났습니다. 노란 불꽃이 집단을 타고 번져나가기 시작하였지요. 옥부는 그 불길이 피어오르는 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 시각방 안에서 윤슬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타고 은은하게 방 안으로 스며드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그저 평화로운 아침이었지요. 바늘이 천을 오가는 소리만이 조용히 들렸습니다. 윤슬은 실끝을 잡아당기며 작게 입술을 움직였지요. 서방님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밥은 잘 챙겨 드시려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코끝에 무언가 매캐한 것이 스쳤지요. 윤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바늘을 든 채로 고개를 들었지요. 그 순간 창호지 문 아래 가느다란 연기 줄기가 실처럼 스며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윤슬은 몸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허나 두 손에 힘을 주는 순간 팔이 떨리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빠르게 번지며 숨통을 죄어왔으니 창호지 문 너머로 주황빛이 어른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불이다. 불이야. 목청껏 소리치려 하였으나 연기가 목을 막았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왔지요. 바닥을 짚고 기어가려 하였으나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병든 몸이 이리도 원망스러운 적이 없었지요. 제발 누가 있소.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뛰쳐나왔지요. 불이야, 불이다. 물 가져와, 어서. 저기는 막내 할멈 집이 아니냐?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소. 어서 물을. 골목이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뛰어다녔지만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었지요. 그 소란이 박 씨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마당에서 일을 하던 박 씨가 고개를 들었지요. 하늘 한쪽이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쪽은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박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지요. 두 다리가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윤슬이가 저 안에 있다. 박 씨는 뛰었습니다. 신발이 벗겨질 듯 하였으나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숨이 차올랐으나 발걸음은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골목을 꺾고 사람들을 헤치며 막내의 집이 보이는 곳까지 달려왔지요. 불길이 눈앞을 가득 채우고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덮쳤지요. 그럼에도 불길 속으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걸어가는 박 씨였으니 마을 사람들이 박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불이 너무 번졌어요. 제발 멈추시오. 위험합니다. 박 씨는 그 손들을 모두 뿌리쳤습니다. 눈앞에 타오르는 불길이 보였지요. 허나 박 씨의 눈에는 불길이 아니었습니다. 저 안에 있을 윤슬의 얼굴이 보였지요. 짐을 싸던 모습, 편지를 남기던 모습, 담 아래 약초를 놓고 돌아서던 뒷모습. 내가 저 아이를 내쫓았다. 내가 저 아이를 저기에 있게 만든 것이다. 내가 가야 한다. 안 돼.
마을 사람들이 박 씨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허나 이미 박 씨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난 뒤였지요. 뜨거운 연기가 온몸을 덮쳤고 눈앞이 뿌얘졌습니다. 그럼에도 박 씨의 발걸음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누구도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불길은 여전히 맹렬하였습니다. 그 안으로 사라진 박 씨의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았지요. 불길 속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연기가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숨통을 조여왔고 눈을 뜨기조차 어려웠으니 허나 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매로 입을 막은 채 방 안을 더듬어 나아갔지요. 무릎이 꺾이려 할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디 있느냐, 윤슬아. 어디에 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끝에 무언가가 닿았지요. 박 씨가 눈을 가늘게 뜨니 연기 속에 쓰러진 윤슬이 보였습니다. 바닥에 힘없이 엎드린 채 미동도 없었지요. 윤슬아. 박 씨가 무릎을 꿇고 윤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냘픈 몸이었습니다. 박 씨는 윤슬을 일으켜 등에 업으려 하였습니다. 허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이미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데다 나이 든 몸으로 불길 속을 헤쳐온 터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팔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일어나야 해. 이를 악물고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윤슬의 몸이 조금씩 들렸지요. 그때였습니다. 등 위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으니 윤슬이 가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눈빛으로 박 씨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실처럼 가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저를 두시고 얼른 도망가세요. 박 씨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저를 두시고 도망가세요. 숨이 막혀오는 이 순간에도 이 아이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쫓겨난 후에도 담 아래 약초를 놓고 갔던 것도 사과를 받으면서도 서방님 발목을 잡을까봐 돌아가지 않겠다던 것도 언제나 이 아이는 그러하였지요. 항상 자신보다 타인을 생각하는 그런 선한 사람. 내가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그동안 쌓아두었던 죄책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연기 속에서 불길 속에서 박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시끄럽다. 박 씨의 목소리는 갈라졌으나 단호하였습니다. 두고 가는 일은 없다. 절대로. 이를 악물었지요. 온몸에 남은 힘을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려 할 때마다 윤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저를 두시고 도망가세요. 그럴 수 없다. 이번엔 절대 안 버린다. 내 목숨과 맞바꾸더라도 절대. 타오르는 문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이고 남은 모든 힘으로 앞으로 나아갔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이 불길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요. 박 씨는 윤슬을 등에 업은 채 문 밖에서 그대로 무릎을 꺾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지요.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축하였습니다. 윤슬을 등에서 조심스레 내려 땅 위에 눕혔지요. 윤슬은 이미 눈을 감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하였고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으나 가슴이 가늘게 오르내리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어서 의원을 불러오시오. 누군가 소리쳤지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박 씨도 몸을 가누지 못하였습니다. 연기를 너무 마신 탓이었을까요?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부축하였으나 몸에 힘이 없었지요. 쓰러지기 직전 박 씨는 윤슬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닿을 듯 닿지 않는 거리. 허나 박 씨는 그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 모두 눈을 감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장바구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온 막내였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고 다리가 굳어버리는 것 같았지요. 윤슬 아씨가 막내가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깥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이준혁이었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검은 연기를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으니 막내 할멈 집이다. 이준혁은 들고 있던 것을 내던지고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으나 발을 멈출 수가 없었지요. 골목을 꺾어 달려오니 사람들 사이에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윤슬아. 이준혁이 사람들을 해치고 두 사람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사람을 번갈아 살폈지요. 윤슬의 뺨을 조심스레 어루만졌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아보았으나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지요. 어머니, 윤슬아 눈 좀 떠보세요.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막내가 달려왔습니다. 숨이 가빠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두 사람이 땅 위에 쓰러져 있는 광경을 보는 순간 막내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으나 울음은 참을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여. 이준혁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의원이 오기를 기다리기엔 두 사람의 상태가 너무 위태로워 보였으니 의원댁까지 직접 달려가겠습니다. 어머니를 업어줄 분이 계십니까? 마을 사람 하나가 선뜻 나섰습니다. 이준혁은 윤슬을 등에 업었지요. 가볍디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그 가벼움이 오히려 가슴을 더 무너지게 하였으니 갑시다. 두 사람이 달렸습니다. 이준혁의 등 위에서 윤슬은 미동도 없었지요. 숨소리가 느껴지는 것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시오. 발이 땅에 닿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지요. 그 자리에 남은 막내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을 꼭 감고 입술을 달싹이기 시작하였지요. 제발 제발 두 사람 다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저 착한 아씨가, 저 불쌍한 마님이 제발 무사해야 합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막내는 불길이 잡힐 때까지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놓지 않았지요. 한편 이준혁이 의원댁에 도착하였으니 이준혁은 문을 두드릴 겨를도 없이 안으로 뛰어들었지요. 의원 어르신, 제발 살펴봐 주십시오. 연기를 너무 마셨습니다. 의원이 급히 나왔습니다. 두 사람을 방 안으로 눕히고 살펴보기 시작하였지요. 이준혁은 문 밖에서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의원은 두 사람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참이 지나 의원이 이준혁을 불렀지요. 젊은 부인은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니 치료하면 나을 수 있소. 허나 의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쪽 어머니께서는 화상이 깊소. 얼굴에 남은 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이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문틀에 기댄 채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붕대가 감겨가는 그 얼굴을. 어머니가 윤슬을 살리기 위해 불길로 뛰어드셨구나. 불길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강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그 불길 속에서 며느리를 등에 업고 나왔다는 것이었지요. 이준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으려 하였으나 참을 수가 없었지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곳에 있었어야 했는데. 한편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불길은 서서히 잡혀가고 있었으니 까맣게 그을린 막내의 집 앞에 막내가 홀로 서 있었지요. 평생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이 무사하기만 하다면 그것으로 족하였습니다. 막내는 천천히 잿더미 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발 아래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지요. 손을 뻗어 집어들었습니다. 제 속에서 나온 것 치고는 멀쩡한 물건이었지요. 막내의 눈썹이 천천히 좁혀졌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밤이 깊도록 이준혁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곁에 앉아 그저 바라보고 있었지요. 윤슬의 숨소리, 어머니의 숨소리, 그것이 고르게 들릴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촛불이 다 타들어가도 이준혁은 눈을 감지 않았으니 제발 눈을 떠주시오. 날이 밝았습니다. 이준혁은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하였지요. 눈꺼풀이 무거웠으나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의원은 안정을 취하면 깨어날 것이라 하였으나 그 말이 이준혁에게는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나절이 되어 막내가 의원 댁을 찾아왔습니다. 이준혁이 문 앞에서 맞이하였지요. 밤을 꼬박 새운 얼굴이었습니다. 막내는 이준혁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으니 도련님 두 분은요?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막내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두 사람을 살폈습니다. 가슴과 배가 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으니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막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행이여, 정말 다행이여.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막내의 어깨가 안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이윽고 막내가 소매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잿더미 속에서 발견한 머리핀이었지요. 막내는 그것을 이준혁에게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도련님, 어젯밤 불이 잡히고 난 뒤 잿더미 속에서 이걸 주었소. 낯이 익은 물건 같기도 하고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이준혁은 머리핀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어디선가 본 듯한 물건이었습니다. 분명히 본 적이 있는 것이었지요. 그 순간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옥분이었습니다. 늘 그 머리에 꽂고 다니던 바로 그 머리핀이었지요. 이준혁의 눈이 천천히 가늘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지요. 막내가 이준혁의 표정을 살피다가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이준혁은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걸음으로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지요. 손 안에 쥔 머리핀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문소리에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준혁이었지요. 이준혁의 목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옥분 거기 있느냐? 짧고 싸늘한 한마디였지요. 아내를 부르는 말이라기보다는 그저 사람을 부르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옥분은 순간 당황하였으나 이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달려 나왔습니다. 이준혁이 먼저 자신을 찾아온 것은 이 집에 들어온 후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서방님, 어쩐 일로 이렇게 늦게 해? 이준혁의 시선이 옥분의 머리 위로 향하였습니다. 머리핀이 없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꽂혀 있던 화려한 머리핀이 보이지 않았지요. 옥분은 뒤늦게 그 시선을 느끼고 손을 들어 머리를 만졌습니다. 그 순간 눈빛이 흔들렸지요. 이준혁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차갑고 싸늘하게. 이준혁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건 머리핀이었지요. 옥분의 눈이 그것을 향하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허나 이내 억지로 표정을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지요. 그게 뭐예요? 모르겠소. 처음 보는 물건인데요. 이준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하였지요. 그렇소. 처음 보는 물건이라.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준혁은 서두르지 않았지요. 그저 옥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은 시선을 피하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을 감추려는 듯 치맛자락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넘어가겠지. 증거가 이것뿐인데 설마. 이준혁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옥분이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났지요. 이 머리핀이 잿더미 속에서 나왔소. 잿더미요. 막내 할멈 집 잿더미 말이오. 불이 나고 난 뒤에 옥분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허나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리고 당신 머리에는 늘 꽂혀 있던 그 핀이 오늘따라 보이지 않는구려. 옥분의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더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 이준혁의 눈빛이 정면에서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벗어나려 시선을 돌렸으나 어디를 봐도 도망칠 곳이 없었지요. 이제 어쩌면 좋지. 몰아 둘러대야.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지요. 소녀가 한 짓이 맞습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소리였지요. 허나 한 번 터지자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불을 질렀어요. 막내 할멈이 나가고 났소. 집단을 쌓고 불을 붙였습니다. 옥분이 바닥으로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지요. 허나 그 눈물이 뉘우침인지 두려움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준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냥 서 있었지요. 자백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으나 그 말이 가슴에 닿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불을 질렀다. 윤슬이 그 안에 있었는데 손이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으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영영 잃을 뻔하였다. 이준혁의 손이 기둥을 잡았습니다. 고개가 내려갔지요. 평생 남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허나 그날 밤만큼은 버틸 수가 없었지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10년을 버텨온 사람이다. 내 곁에서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하마터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저 흘렀지요.
옥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이준혁의 모습이었지요. 그 눈물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더욱 두려웠습니다. 이윽고 이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지요. 허나 그 눈빛은 분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내일 관아에 원정을 올리겠소.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소리치는 것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으니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방님, 그만. 듣고 싶지 않소. 옥분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이준혁은 더 이상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지요. 옥분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무릎 꿇더니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깨달았던 것이었지요. 이튿날 이른 아침 포교 둘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준혁은 대문 옆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지요. 어젯밤 관아에 올린 원정이 받아들여진 것이었으니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포교 둘이 들어왔습니다. 옥분이 포교에게 이끌려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제대로 떼어지지 않고 눈이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다 뒤를 돌아보자 이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눈빛으로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지요. 서방님, 서방님. 이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지요. 옥분의 목소리가 골목 끝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옥분이 끌려가고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준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옥분의 목소리도 포교의 발소리도 이제 들리지 않았지요.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으니 이준혁은 고개를 들어 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데려올 수 있다. 한편 그 시각 의원댁에서는 윤슬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천천히 깜빡이더니 이윽고 가느다란 빛이 들어왔지요. 흐릿하였습니다. 천장이 보였고 낯선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윤슬이 먼저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저 희뿌연 빛만이 눈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천천히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천장과 낯선 양냄새. 모든 것이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지? 몸을 움직이려 하였으나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끝 하나 올리는 것조차 버거웠으니 그때였습니다. 곁에서 졸고 있던 막내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윤슬의 눈이 열려 있었으니 가늘게 아직 초점이 잡히지 않은 채로 허나 분명히 뜨여 있었지요. 아씨, 아씨. 막내가 몸을 일으키며 윤슬의 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막내는 윤슬을 조심스레 끌어안았습니다. 아씨, 아씨, 눈을 떴구먼. 눈을 떴어.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요. 막내의 손이 윤슬의 머리를 떨리며 쓸어내렸습니다. 윤슬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직 몸에 힘이 없어 손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였으나 막내의 온기가 느껴지자 그것으로 족하였지요. 막내 어르신, 말하지 마소. 살아있으면 됐어. 살아있으면 돼.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혁이었지요. 옥분을 관하로 보내고 곧장 의원댁으로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으니 윤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준혁의 발이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손이 문틀을 잡았으나 금세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준혁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윤슬이 고개를 돌렸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준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윤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하고 야위었으나 살아있었습니다. 윤슬.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방님.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으니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그동안의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이 지나 윤슬이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어머니는 어머니께서는 어찌 되셨습니까? 이준혁과 막내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하였지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소. 윤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윤슬이 몸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말이죠. 어머니 곁으로 가겠습니다. 윤슬, 지금은 우선 안정을. 괜찮습니다. 제발. 이준혁이 말리려 하였으나 윤슬의 눈빛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조심스레 부축하였지요. 두 사람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윤슬의 걸음은 더디었지요. 이준혁이 팔로 받쳐주지 않았다면 몇 발자국도 떼지 못하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앞에 섰습니다. 윤슬은 잠시 멈추었지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문을 열자 방 안에는 박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붕대 밖으로 드러난 살갗에 화상 흉터가 선명하였습니다. 윤슬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지요. 이것이 나를 살리시고 입으신 상처란 말인가. 윤슬이 천천히 박 씨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씨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차갑고 야윈 손이었으나 자신을 살린 손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었으니. 어머니, 목이 메었습니다. 나를 구하기 위해 어머니께서 이런 상처를.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눈물이 박 씨의 손 위로 떨어졌지요. 쫓겨나던 날도 혼자 막내 집에서 버티던 날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니. 어머니, 눈을 떠주십시오. 제발 눈을 떠주십시오. 윤슬의 목소리가 닿았던 것이었을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슬의 손 안에서 박 씨의 손가락이 움찔하였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면 놓쳤을 만큼 미세한 떨림이었으나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윤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박 씨의 눈꺼풀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떨림이었으나 이내 한 번, 두 번 천천히 깜빡이더니 이윽고 신락 같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흐릿하였습니다. 천장이 보였지요. 낯선 냄새. 처음 윤슬이 눈을 떴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인가. 몸이 무거웠습니다. 얼굴 한쪽이 화끈거렸지요. 허나 그것보다 먼저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것이 있었으니. 윤슬아. 박 씨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요. 쉰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방 안이 조용하였습니다. 허나 곧, 어머니, 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윤슬이 박 씨 곁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참으려 하였으나 시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그만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박 씨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힘도 없었습니다. 허나 그 손이 윤슬의 뺨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살아있구나,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윤슬은 그 손을 자신의 뺨에 더 깊이 기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것으로 충분하였으니까요. 잠시 후 박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윤슬아, 내가 너무 잘못하였다.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힘겨워 보였지요. 허나 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내쫓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였을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너무 목이 메고 눈물이 멈출 줄 몰랐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감출 수가 없었지요. 정말 미안하다, 윤슬아. 정말로. 윤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말씀을 아끼셔야 합니다. 몸이 먼저입니다. 허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압니다, 어머니. 다 압니다. 윤슬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물이 맺힌 채로 웃었지요. 그러니 지금은 쉬십시오. 저 여기 있겠습니다. 어디 가지 않겠습니다. 박 씨는 그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았지요. 눈 사이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문 밖에는 이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으니 어머니의 손이 윤슬의 뺨을 쓸어내리던 것, 윤슬이 눈물을 머금고 웃던 것. 이준혁은 그것을 말없이 바라보고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지요. 소리 없이 조용히. 두 사람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였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막내 할멈이 이준혁 곁에 같이 서 있었으니 문틈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참말로 잘 됐어, 참말로. 낮게 중얼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막내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지요. 옥분에 대한 처벌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이준혁은 그 문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바라보았지요. 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나 이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이제 진짜 끝이구나. 윤슬과 박 씨는 의원댁에서 며칠을 더 머문 끝에 모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하였습니다. 윤슬의 얼굴에 혈색이 조금씩 돌아왔고 박 씨도 자리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지요. 의원이 두 사람을 살피고 나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허나 윤슬은 선뜻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마당에 나섰으나 그 자리에 서서 발이 굳어버린 것 같았지요.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그 문을 다시 들어설 낯이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으니 내가 다시 저 집으로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 그때 이준혁이 윤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윤슬이 고개를 들었지요. 이준혁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윤슬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슬, 내 말을 들어주시오. 내가 장원급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그대 덕분이오. 윤슬이 고개를 저으려 하였으나 이준혁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밤마다 등잔 심지를 돋우던 것도, 끼니를 굶으면서 내 밥상을 챙기던 것도 내가 다 보았소. 허나 그때는 당신이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였지요. 그것이 지금도 가슴에 걸리오.
이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소. 그러니 이제는 그대 곁에서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 반드시 좋은 의원을 찾아 그 병을 고쳐드리겠소. 그것이 내 평생의 약속이오. 그러니 제발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주시오. 윤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윤슬아.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지요. 염치 없는 거 알면서도 내 또한 내가 와주길 바란다. 이 늙은이 곁에 다시 와줄 수 있겠느냐. 윤슬의 시선이 박 씨의 얼굴로 향하였습니다. 얼굴에 심하게 남은 화상 흉터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지요. 어머니 저 때문에 이런 상처를 입으셨는데 제가 어찌 낯을 들고 들어가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저로 인해 시작된 일인데 제가 처음부터 몸이 성하였다면 이런 화를 당하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고개가 숙여졌지요. 그때 박 씨가 윤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쥐며 말을 꺼냈지요. 윤슬아, 이 흉터가 뭐가 대수냐? 어머니, 내가 그동안 받은 상처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내가 너에게 했던 행동에 대한 업보인 게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이니 내가 미안해할 것이 없다.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 고개 들어라. 내가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어.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눈물이 흘렀지요. 이준혁도 윤슬도 박 씨도 모두 울고 있었으니 얼마나 멀리 돌아온 것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을 뻔하였는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허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것으로 족하였습니다. 이제는 셋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막내가 의원댁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소. 몸 잘 챙기고. 목소리가 떨렸지요. 웃으면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마을 길을 걸어가는 모습. 막내는 그것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씨, 이제는 행복하시게나. 세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허나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도 이들을 축복하는지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었습니다. 이준혁이 윤슬의 손을 꼭 쥐었지요. 윤슬이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박 씨는 그 옆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화상 흉터가 남은 얼굴이었으나 그 얼굴에는 오랫동안 없었던 것이 있었으니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집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윤슬에게는 돌아갈 수 없었던 곳이었지요. 대문이 열리고 봄볕이 마당 안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세 사람은 그 문 앞에 잠시 멈추었다가 함께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옥분의 방화 사건으로 관하에서 내려진 보상금이 있었으니 이준혁은 그것에 집안 형편을 조금 보태어 막내를 위한 새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막내가 살던 곳은 불길에 다 타버린 터였으니까요. 세 사람이 막내 앞에 섰습니다. 할멈, 이제부터 이곳이 할멈 집이요. 막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집을 바라보았다가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집을 바라보았지요. 손으로 입을 틀어막더니 그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뭐람.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런 걸.
목이 메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윤슬이 막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친어머님과 같으셨습니다. 막내의 손이 윤슬의 등을 감쌌지요. 쫓겨나던 날 저를 받아주신 분도, 밤마다 약을 다려주신 분도, 살아야 한다고 등을 쓸어주신 분도 모두 할머니셨습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지요. 이준혁도 박 씨도 조용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또 한 번 바뀌고 이준혁의 집 마당에서는 예전과 다른 소리가 들렸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갈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날선 말도 싸늘한 침묵도 아니었지요. 웃음소리였습니다. 박 씨와 윤슬이 마당에 나란히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으니 윤슬아, 이 매듭은 이리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머니, 그리하면 더 예쁘겠네요. 어머니 손재주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 내 솜씨가 더 곱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지요. 같은 집에서 같은 햇볕 아래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토록 당연하고 따뜻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으니 이 평화가 참으로 소중했습니다. 그 무렵 이준혁에게도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사령이 내려진 것이었지요. 장원급제 후 기다리던 관직 임명이었습니다. 이준혁은 단정히 관복을 갖추어 입고 처음으로 관아의 문을 들어섰지요. 10년을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그 10년 뒤에 윤슬이 있었다는 것을 이준혁은 한시도 잊지 않았으니 점을 여기면 이준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 윤슬이 서 있었으니 늘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하셨습니까? 고된 하루였지만 당신 얼굴 보니 다 풀리는구려. 윤슬이 작게 웃었지요. 이준혁이 그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이준혁이 관아에 부임한 뒤로 윤슬의 몸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녹봉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준혁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름난 의원을 찾아가는 것이었지요. 장원급제를 하던 날부터 마음에 품어온 약속이었으니까요. 의원은 윤슬의 맥을 짚고 나서 말하였습니다. 오래 방치된 탓에 뿌리가 깊습니다. 허나 꾸준히 약을 쓰면 반드시 나아질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준혁에게는 어떤 벼슬보다 기쁜 소식이었지요. 그 뒤로 약이 끊긴 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가 몸소 약을 다렸고 윤슬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받아 마셨지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었으나 윤슬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밥상도 조금씩 더 비워졌고 바느질하는 손도 예전보다 덜 떨렸으니 요즘은 한결 나은 것 같소. 어느 저녁 이준혁이 말하였습니다. 다 서방님 덕분입니다. 윤슬이 조용히 웃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이준혁과 윤슬은 방 안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으니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는 방 안에서 윤슬이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들었지요. 윤슬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은 형편도 넉넉지 않았고 제 몸도 성치 않아 감히 생각조차 못하였습니다. 허나 이제는 말끝이 흐려졌지요. 뺨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서방님. 이준혁은 한동안 윤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윤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소. 윤슬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지기를 기다렸소. 그날이 오면 꼭 말하리라 하였지요. 이제 그날이 온 것 같구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촛불이 그 사이에서 조용히 흔들렸지요. 긴 겨울을 버텨온 두 사람에게 드디어 봄이 온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가 가을과 겨울이 내려앉고 다시 봄이 찾아왔지요. 그 사이 윤슬의 몸은 의원의 말대로 꾸준히 나아갔습니다. 약이 쌓이고 계절이 쌓인 끝에 드디어 그 소식이 찾아온 것이었지요. 윤슬이 아이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윤슬이 마당으로 나서며 빗자루를 들었지요. 배가 불러오고 있었으나 손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여전하였습니다. 이것만 쓸고 나서 부엌을 좀 봐야겠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였지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윤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씨가 성큼성큼 마당으로 내려서더니 윤슬의 손에서 빗자루를 낚아챘지요. 홀몸도 아닌 사람이 어디서 집안일을 하려 그러느냐? 그러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쩔 것이냐? 어머니,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서 들어가 앉아 있거라. 이런 것은 내가 할 테니 너는 그냥 안정을 취하란 말이다. 박 씨가 윤슬을 방 안으로 떠밀다시피 들여보냈습니다. 윤슬은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았지요. 어머니, 제가 어린아이도 아닌데. 아이 뵌 사람은 어린아이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법이야. 어서 들어가. 문이 닫혔습니다. 윤슬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조금 전 박 씨의 얼굴을 떠올렸지요. 윤슬의 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지요. 병든 몸으로 마당을 쓸던 날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바라보던 눈빛 차갑고 날선 눈빛이었지요. 빨리 하지 못한다고 저런 몸으로 뭘 제대로 하겠냐고. 혀를 차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서 들어가 앉아 있거라. 같은 마당에서 같은 빗자루를 두고 이토록 다른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으니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구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준혁이 퇴청하고 돌아와 윤슬 곁에 앉았지요. 한참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윤슬이 문득 이준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이요? 아기 말입니다. 아들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딸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이준혁이 잠시 윤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소. 윤슬이 눈을 깜빡였지요. 당신이 10년을 버텨온 끝에 얻은 아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것이니. 허나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준혁이 윤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당신을 닮았으면 하오. 그 눈빛, 그 마음씨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단단함. 그것만 닮아준다면 아들이어도 딸이어도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소. 방 안이 조용하였습니다. 촛불만이 가만히 흔들렸지요. 윤슬이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환하게 웃었지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으나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날이 올 줄은 몰랐던 것이었지요. 이런 밤이 찾아올 줄도.
촛불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윤슬의 기색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박 씨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윤슬아, 지금 배가 아프냐? 윤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으니 박 씨가 즉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준혁아, 어서 막내 할멈을 불러오너라. 이준혁이 내달렸습니다. 막내 할멈은 아이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지요. 이준혁은 그것만 생각하며 뛰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제발. 이준혁은 막내를 데리고 급하게 집으로 뛰어갔지요. 그렇게 두 사람이 도착하고 났어. 방 안에서는 막내와 박 씨가 윤슬 곁을 지켰습니다. 막내가 윤슬의 손을 꼭 쥐었지요. 힘내소, 아씨. 잘하고 있어. 심호흡하고. 박 씨는 윤슬의 이마에 맺힌 땀을 연신 닦아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허나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윤슬아, 내가 여기 있다. 곁에 있으니 겁내지 마라. 이준혁은 방문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지요.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윤슬이 무사하기를. 아이가 무사하기를.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방 안에서 윤슬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혁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손이 하얗게 될 때까지 두 손을 모으고 있었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이준혁은 알지 못하였지요. 시간이 멈춘 것 같기도 하였고 한없이 흐른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애. 작고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려오기 시작했으니 이준혁의 고개가 번쩍 들렸지요.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지요. 눈물이 그냥 흘러버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막내가 하얀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이준혁에게 건네주었지요. 딸이요. 이준혁은 두 손으로 조심스레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았습니다. 너무나 작았지요. 그런데 눈이 윤슬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가늘고 선한 눈이었으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계속 흘렀습니다. 윤슬이 지쳐 누운 채로 이준혁을 바라보았으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윤슬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아이 이름을 지어주시죠.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준혁이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슬이라 부르고 싶소. 이슬이요? 그렇소. 이슬은 밤새 조용히 내려앉지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풀 위에, 꽃이 위에 가만히 맺혀 있다가 아침이 되면 온 세상을 촉촉하게 적시지요. 이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이 꼭 그랬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소리 없이 곁을 지키고 말 없이 온기를 나눠주었으니 이 아이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오. 그대처럼 조용하되 단단하고 여리되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방 안이 고요하였습니다. 박 씨가 문가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으나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감추려는 것이었지요. 허나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막내도 눈을 훔쳤지요. 윤슬이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이슬이.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아이가 작은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서방님. 윤슬이 웃었지요. 지쳐 있으면서도
그토록 환한 얼굴이었으니 방 안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준혁과 윤슬, 박씨, 막내 모두가 아이 곁에 모여 있었지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이 흘렀습니다. 눈물과 함께 막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참말로 잘 됐어, 참말로. 훗날의 일이었습니다. 이슬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지요. 눈웃음이 윤슬을 꼭 닮았고 고집스러운 구석은 어쩐지 이준혁을 닮았습니다. 봄이 오면 박씨는 이슬이를 안고 마당에 나왔으니 꽃잎이 흩날리는 아래서 할머니와 손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관아에서 성실히 이름을 쌓아갔고 윤슬은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 웃음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내 할멈은 새 집에서 이웃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지요. 그리고 그 집 마당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니 이준혁은 그 모습을 마당 끝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부인과 어머니의 웃음소리, 이슬이의 옹알이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뒤섞여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이것이면 족하다. 이준혁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병든 며느리를 내쫓았던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허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지요. 잘못을 깨닫고 돌아선 사람이 있었고 원망 대신 용서를 택한 사람이 있었으며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변화는 반드시 스스로의 뉘우침에서 시작되어야 하지요.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 앞에서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요. 허나 그 끝에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이 이야기는 재밌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공간의 작은 기적 같은 하루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